대전 외곽의 한적한 도로.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던 한소연 33세는 평소처럼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은 화물트럭, 그리고 이어진 굉음. 차는 전복되며 수차례 구른 뒤 도로 옆 가드레일에 처박혔다. 목격자들의 비명과 함께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사고 현장을 본 이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살아나긴 힘들 거야. 그만큼 참혹한 사고였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소연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맥박은 잡히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부모와 남편은 눈물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걸까. 심전도의 희미한 파형이 다시 잡히더니 기적처럼 소연의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의식불명 끝에 소연은 갑자기 눈을 떴다. 희뿌연 천장이 보이고 귀에는 의료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순간 밀려오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의 가슴을 감쌌다. 병상 곁을 지키던 어머니는 소연아 하고 울부짖으며 손을 잡았다.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소연의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비쳤다. 사고 전의 기억은 희미했다. 대신 이상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온통 안개로 뒤덮인 길,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붙잡아 세우던 누군가의 손길. 아직은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아이를 보러 가야 해. 낮게 울리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은혜 갚았다. 소연은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의료진은 그녀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했지만 소연은 직감했다.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분명 그녀를 이끌어 되돌려 보낸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꺼내는 순간 모두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것이 뻔했다. 결국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소연은 매일 밤 꿈속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안개 속 길과 낯선 여인의 그림자.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고도 서글픈 기운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친숙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걸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사고는 소연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귀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마디. 괜찮아. 내 곁에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 현실에서 누구도 바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말 덕분에 두려움 대신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 그것이 앞으로 그녀가 마주할 더 큰 진실의 서막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고 후 병실에 누운 지 일주일째 한소연은 몸은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날의 꿈이 다시 반복되었다. 안개로 가득한 길, 그리고 자신을 붙잡던 낯선 여인의 손길.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없었지만 낮게 울리는 목소리는 매번 똑같았다. 아직은 안 돼.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아이를 보러 가야 해. 소연은 온몸이 전율했다.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 아이를 보러 가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혹시 제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뜻일까요? 소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의문보다 더 마음을 붙잡는 건 마지막에 들은 한마디였다. 은혜 갚았다. 그 짧은 말이 자꾸만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의 은혜를 갚았다는 건지,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소연은 다시 꿈속 안개 속 길에 서 있었다. 여인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긴 머리칼과 하얗게 빛나는 얼굴 윤곽. 그런데 이번에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곧 알게 될 거야. 내 삶이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걸. 소연은 숨이 막혀 눈을 번쩍 떴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간호사를 불러 수분을 요청했으나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여인과 겹쳐 보였다. 소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컵을 떨어뜨렸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소연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고개만 저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둔 소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내 곁에 있어. 그 순간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귀에 맴도는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혹시 내가 환청을 듣는 걸까? 소연은 손으로 귀를 막아봤지만 목소리는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듯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위안도 느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을 살려낸 이유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누군가 창문가에 서 있는 듯한 기척. 그러나 막상 불을 켜면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처음엔 사고 후유증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연의 표정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고 불안해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퇴원한 지 일주일 뒤에 벌어졌다. 늦은 밤 소연은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의 소연과 부모, 그리고 낯선 여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먼 친척이라 소개받았던 인물. 하지만 소연은 그 사진 속 여인의 눈빛에서 꿈에서 만난 바로 그 기운을 느꼈다. 설마 그 여인이? 소연은 숨을 삼켰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듯 했다. 기억 속 한 조각이 꿈과 현실을 잇듯 이어졌다.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꿈속 여인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와 차분히 말했다. 내가 잊었을 뿐이야. 언젠가 나를 기억하게 될 거다. 소연은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다. 이 목소리와 여인은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라는 것을. 퇴원한 지 보름이 지나자 한소연은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혼란은 갈수록 깊어졌다. 병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밤이면 꿈속에서 나타나 손을 붙잡던 여인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희미한 긴 머리칼, 뚜렷한 눈매,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낯익은 시선. 도대체 왜 이렇게 친근한 기분이 드는 걸까? 어느 날 소연은 외출을 나섰다가 병원 근처 카페 앞에서 이상한 낯선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그 여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소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여인은 소연을 향해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치고는 미소를 지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소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직감은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함께 찍힌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낮에 본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던 그 여인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뒷면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정이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다. 정의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소연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엄마랑 같이 찍힌 게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사진을 빼앗듯 상자 속에 넣어버리며 말했다. 쓸데없는 걸 왜 보고 그래? 그냥 옛날 지인일 뿐이야. 다시는 묻지 마. 그 말은 오히려 소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숨겨진 비밀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며칠 뒤 소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무심코 정이라는 이름을 꺼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정이라니 어디서 그 이름을 들은 거야? 소연이 대답을 주저하자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꿈을 꾸었다. 안개 속에서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다가와 속삭였다. 넌 내 동생이야. 언젠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소연은 눈을 뜨고도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점점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숨기는 과거, 사진 속 인물,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던 여인.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아직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단순한 환영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소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방 안에서 홀로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한소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반복되는 꿈, 사진 속 여인, 그리고 부모의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가 숨겨놓은 상자를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은 시각, 부모가 잠든 틈을 타 소연은 조심스레 안방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보았던 낡은 상자가 다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과 노란 빛이 바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이. 소연은 손끝이 떨렸다. 분명 꿈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넌 내 동생이야 라고 속삭였던 그 이름이었다. 편지를 읽어나가자 소연은 숨이 막혀왔다. 정이야, 미안하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씨체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어머니에게 정이라는 이름의 인연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깊이 감춰온 가족의 흔적이었다. 그날 새벽 소연은 편지와 사진을 몰래 챙겨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곱씹듯 읽고 또 읽었다. 편지마다 담긴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회한은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정희 언니가 누구예요? 편지 다 봤어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내 딸이었단다. 순간 소연은 귀를 의심했다. 딸이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내가 20살도 안 되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정희를 키울 수 없었어. 결국 입양 보내야 했지. 그 후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아파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꾸 정희 생각이 떠올랐어. 혹시 그 아이가 널 도운 건 아닐까? 소연은 충격과 슬픔으로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평생 숨겨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그리고 떠올랐다.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했던 말. 은혜 갚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언니의 것이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소연은 퇴근길에 다시 카페 앞을 지나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보았던 그 여인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소연을 향해 단 한 번 미소만 남기고 이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언니 맞죠? 소연은 허공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편지를 꼭 쥐고 다짐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 수 없다고. 언니의 흔적을 찾고 어머니가 감춰온 과거를 끝내 밝혀야 한다고.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길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길이라는 것을. 한소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반복되는 꿈, 사진 속 여인, 그리고 부모의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가 숨겨놓은 상자를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은 시각, 부모가 잠든 틈을 타 소연은 조심스레 안방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보았던 낡은 상자가 다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과 노란 빛이 바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희. 소연은 손끝이 떨렸다. 분명 꿈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넌 내 동생이야 라고 속삭였던 그 이름이었다. 편지를 읽어나가자 소연은 숨이 막혀왔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씨체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는 확실했다. 어머니에게 정이라는 이름의 인연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깊이 감춰온 가족의 흔적이었다. 그날 새벽 소연은 편지와 사진을 몰래 챙겨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오랫동안 곱씹듯 읽고 또 읽었다. 편지마다 담긴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회한은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정희 언니가 누구예요? 편지 다 봤어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내 딸이었단다. 순간 소연은 귀를 의심했다. 딸이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내가 20살도 안 되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정희를 키울 수 없었어. 결국 입양 보내야 했지. 그 후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아파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꾸 정희 생각이 떠올랐어. 혹시 그 아이가 널 도운 건 아닐까? 소연은 충격과 슬픔으로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평생 숨겨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그리고 떠올랐다.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했던 말. 은혜 갚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언니의 것이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소연은 퇴근길에 다시 카페 앞을 지나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보았던 그 여인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소연을 향해 단 한 번 미소만 남기고 이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언니 맞죠? 소연은 허공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편지를 꼭 쥐고 다짐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 수 없다고. 언니의 흔적을 찾고 어머니가 감춰온 과거를 끝내 밝혀야 한다고.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길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길이라는 것을. 윤정이가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한소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은 가족 모두에게 벼락 같은 충격이었고 그 무게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특히 심하게 동요했다. 그는 정희가 자신 앞에서 저는 엄마의 딸이자 소연의 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그만해.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지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였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담담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존재를 지우진 말아주세요. 저는 엄마와 피를 나눈 딸이고 소연의 언니니까요.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닫히는 문소리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고통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왜 정희 언니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무능했어. 내 엄마가 정희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나는 감히 책임질 용기가 없었지.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내자는 결정을 내가 내렸어. 그 후로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짓눌려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 언니가 느껴왔을 상실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다. 아빠, 언니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며칠 뒤 정희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소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대화를 이끌었다. 언니, 해외에서 힘들 때 가장 생각난 건 뭐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밥이요. 그리고 괜찮아라는 말.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를 평생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사고에서 깨어날 때 들었던 바로 그 말. 정희의 존재는 단순히 언니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는 그 대화를 묵묵히 듣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 말이면 충분해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기적 같아요. 식탁 위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긴장과 원망으로 얼어붙었던 자리는 조금씩 눈물과 용서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언니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가족이 서로를 외면하며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소연의 집 거실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갈등과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윤정희라는 이름은 이제 소연의 삶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정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가 있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어머니는 두 딸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평생의 죄책감과 숨겨야만 했던 과거가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희야, 용서해다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너무 약했단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됐어요.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또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에는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가 정희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말했다.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